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양극화인데요. 서울은 신고가, 지방은 미분양 분위기가 엇갈리는 가운데 아파트와 빌라 간 그리고 입지별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향후 대출 시장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왜 서울만 오를까입니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만에 최대.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상반기에만 약 22조 원 상승. 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7월에서 9월로 연기.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나연지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눌려있던 부동산 수요가 서울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5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역대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5,182건으로 전월 대비 7.1% 늘었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39.3% 증가한 수준인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총 27,603건으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량은 29,833건으로 전월 대비 4% 감소했는데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경남, 대구, 전남, 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물량이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역시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확연한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167대 1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 대비 경쟁률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방 청약 경쟁률은 6.39대 1로 전년 동기 7.53대 1보다도 낮아졌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은 입주 물량 부족, 전셋값 상승, 금리 인하 등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부동산 PF, 고금리 등 악재가 계속돼 단기간에 반등하기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서울 아파트만 독주하며 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온기 확산은 언제쯤 시작하게 될까요? 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왜 서울만 오를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5월 달에 서울 거래량이 40-50%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고요. 네. 가격도 슬금슬금 많이 올라가서 과거의 그 최고점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의 주택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종전에 이제 침체기 때는 월간 거래량이 아파트 기준으로요 한 2,000건 전후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5,000건대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월간 비교하면 최저 수준 대비 한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 거래량이 회복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가격도 동반해서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대략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도 올라갈 확률은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아울러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경기 이렇게 수도권 위주로는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된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 대비 40%가 올랐다는 거는 작년도에 그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기저율로 따지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추세로 놓고 보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자, 이제 월간 거래량이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호황기 때는요, 아주 뭐 가격 상승기 때는 10,000건을 넘어갔고요. 심지어 이제 12,000건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게 되면 아직 이제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최저 수준보다는 상당히 이제 2배 이상 높아졌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 경기 지역은 그나마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방은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그 미분양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나는 이런 현장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방도 이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을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지금 시장에서 가격 하락폭이 여전히 큰 곳은 광역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거의 뭐 9천 가구대가 넘으면서 시장이 회복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고 뭐 부산이 됐던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락폭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대전이나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플러스로 반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역시 내에서도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일부 한두 개 정도는 이제 플러스로 반전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나머지 지역은 아직은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게 하반기 말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합에서 강보합세 정도까지는 반전될 확률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방하고 수도권의 양극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극화 얘기는 뭐 계속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는데 네. 지금 양극화라고 부르는 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 예년에 나타나고 있는 상태랑 비슷한 상황인가요? 양극화의 정도에서는 이제 수도권이 올라가면 지방이 떨어져 있고 뭐 수도권이 떨어지면 지방이 올라가는 이렇게 교차해서 가는 나선형으로 교차해서 가는 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비춰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편차가 그렇게까지 종전처럼 아주 많이 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뭐 미분양 아파트가 극심했을 때는 2009년도 같은 그 경제 위기 직후에는 16만 6천 가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7만 2천 가구 정도이고 7만 2천 가구 중에서 5분의 1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 있고요. 5분의 4 정도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침체는 됐지만 전체적인 절대적인 양에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극심한 침체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자체에 수급이 뭐 불균형이 생긴다 그러는데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인구가 줄고 있고 네. 금리도 굉장히 높고요. 경기 침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수급에서 수요가 몰리는 이런 거하고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어느 쪽에 방점을 좀 찍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인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 인구를 비춰보게 되면 2019년을 정점으로 이렇게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게 인구 통계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주택 시장에서 우리가 인구 지표를 쓸 때는 주택의 단위가 인구가 아니라 가구라는 데 먼저 좀 착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가구는 2019년이 정점이 아니라 201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증가할 예정이냐? 물론 이제 그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만 2040년경까지 증가한다. 그거 이유는 이제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 분화가 이루어지니까 늘어나는 거죠. 자,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가 완만하게 우상향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급인데요. 이 공급은 안타깝게도 아파트 입주 물량만 가지고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읽는 24, 25, 26년도에는 이렇게 아주 감소하는 추세가 확연한 이런 저점인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입주 물량 기준으로는. 그래서 가구는 증가하는데 입주 물량은 부족한 이런 주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면에서 수급 불균형이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제 침체는 지금 이미 뭐 바닥을 어느 정도 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금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와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는 현재까지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인상이 됐었는데 인하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정책 금리는 내리지 않지만 이미 시장의 대출 금리나 이런 것은 사전적으로
금리가 이미 인하돼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최근 들어서는 다시 금융권 자체에서 정책금리가 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 금리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은데요. 주담대도 금리를 좀 높인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예.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정부가 이제 가계 부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 대출 금리를 오히려 인상하려는 이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제 침체가 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서 전체적인 이런 그 국민 경제에 참여하는 이런 뭐 특히 이제 대출 받은 수요자의 경우에 상환의 부담을 줄이면서 여유분의 가처분 소득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그 결과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고 이 소비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경제를 전체적으로 선순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경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증가한다 그래서 그거를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는 아주 단편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죠. 이게 어차피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출 총액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 뭐 3%, 4% 얘기하듯이 그 정도의 상승은 지우기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빠른 속도로 재편해서 뭐 거기에 대한 확충 방법을 고려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회복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거 그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네. 현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게 전고점을 찾아가는 거가 마치 시장이 정상화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그 가격이 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적정 가격 수준을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요. 이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뭐 보는 관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가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은 듭니다만 전 정부에서는 이제 가격 흐름이 뭐 2017년, 18년 정도를 50으로 놨을 때 전 정부의 말기된 이게 한 100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보게 되면 그 후에는 이제 이게 한 7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한 85에서 90 정도로 회복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5에서 90 정도인데 전고점인 100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 간다. 이제 이런 얘기는 뭐 얼마든지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빠른 회복을 보일 확률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 이제 드린 대로 금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격하게 낮아지지는 않는데 신규 대출 금리는 낮아져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금리가 사실은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가 여전히 좀 높고 그래서 시장이 빠른 회복을 보기는 어렵겠다.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85 정도에서 90, 뭐 심지어 강남 같은 데는 100, 이 정도까지 전고점을 향해서 회복하는 추세는 맞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보다 속도가 아주 빨라서 그렇게까지 급등할 확률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도 활성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전고점을 향해서 가는 게 활성화인 건지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그 주택 가격에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지금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는 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전고점을 회복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이다, 뭐 활성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어찌 보면 매수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그것은 이제 부담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만큼 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일정 부분의 뭐 규제나 대출 규제가 됐던 규제 지역,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을 지정하는 데서 끝나면 이게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그런 사명을 다하는 주택가격 안정을 다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공급을 최대한 확충을 하는 것에 정책의 그 역량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되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전 정부에서 설계가 됐는데 그때 당시 2018, 19년도에 그 발표될 당시 도시계획을 할 당시는 입주 물량이 나름대로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설계하다 보니 3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을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전제하에 설계하다 보니 2기 신도시에 절반 정도밖에 신도시급 물량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자, 2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61만 호인데 3기 신도시는 35만 5천 가구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35만 가구를 61만 가구 수준으로 얼마든지 더 늘려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쾌적한 주거환경 설계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공원 면적을 3분의 1을 공원으로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조경지를 13.8% 이렇게 과도하게 해놓고 정작 주택용지 신도시 100이라는 땅을 확보했을 때 주택용지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땅은 24.4% 4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 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분의 지상층 연면적인데 이 용적률을 196%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5층 아파트 짓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 짓는데 다 30층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15층짜리를 30층으로 지면 2배가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쉽게 공급을 확충하게 되면 우리가 4, 5년 후에 그런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있고 그것은 더 나가서 이제 청년층에게는 많은 할당을 하게 되면 출산 대책도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정책의 역량 집중을 빠른 시간 내에 이 공급 확충에 도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뇌관이 지금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세 가격은 우선 이제 전세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수요는 종전에 이제 집값 조정기 때 조정기를 봤자 1분기, 2분기입니다. 예, 상반기 때 조정기 때는 대부분의 전세입자는 매수를 보류하고 전세에 안주해요. 안주하는 수요가 기본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전세는 신규 수요가 계속 증가합니다. 가구가 분화하면서 결혼한다든가 이런 신규 수요가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청약을 위한 뭐 대기 수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세는 자연적으로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급이 부족한 거죠. 공급이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내년도에 입주 물량은 더 25년도에, 26년도에는 또 더 이렇게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전세 가격 상승은 향후 2, 3년간 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의 상황과 유사한데요. 이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전체적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한번 감소하는 게 지금 우리가 있는 24, 25, 26년도입니다. 이때는 이제 10년 전 당시에는 전세 가격만 상승하고 이때는 경제 침체기 하우스 푸어 시절이라 매매는 안정이 돼 있었어요. 네. 다행스러운 거죠. 자, 근데 10년 후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딱 뭐 임박해 있는 지금은 전세 가격 상승 예고돼 있는데 자칫하면 이때는 매매 가격 상승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전제될 때 전세입자가 이제는 매수로 전환하는 이런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금 현재는 수도권하고 지방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두 개로 분해져서 별도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게 시차를 두고 보통 가격이 끌어올라갈 때 강남권에서 먼저 올라간 다음에 전국이 돌아가면서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고 뭐 떨어질 때는 지방부터 떨어지고 나중에 수도권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양극화는 어떤 추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의 양극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에서는 수도권의 상승세가 가파르고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약보합 정도이고요. 기타 지방은 약간 강보합세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소폭 상승 형태로 간다고 보고, 자, 매매 시장에서도 거의 맥락은 유사합니다. 수도권 위주로는 약간 이제 강보합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는 이제 이게 소폭 상승 정도로 간다 그러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광역시 이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전히 울산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소폭 상승할 때 지방광역시는 보합권 정도로 예상을 해보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보다는 조금 더 수치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보합세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강보합세 정도까지는 기타 지방은 갈 것으로 본다. 그러면 수도권은 소폭 상승, 기타 지방 강보합세, 광역시 보합 정도의 흐름으로 시장을 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한편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저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가지고 뭐 20년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뭐 작은 집을 할 수 있다는데 그 연수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가 돈을 들고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이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양극화 현상으로 소득 계층에서 그 고소득층들이 집을 더 많이 사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 이제 소득의 양극화 문제로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사회 초년생 같은 뭐 대졸 이제 초임을 받는 이런 경우는 그 구매력 PIR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0이 넘습니다. 이제 뭐 20년 말씀하셨지만 10 이상, 10년 이상을 모아야 절대 연봉을 다 모아야 이제 집을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저런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상당히 이런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라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30대, 40대의 경우는 지금 서울 기준으로 10억, 15억 사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는 확대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높은 부유층 같은 경우는 이런 고금리로 변화됐던 이 체계가 사실 엄청난 기회로 작동을 한 겁니다. 가령 대출 금리가 대략 지금 5%, 6% 올라가는 그 와중에 예금 금리도 비슷하게 따라 올라갔다는 거죠. 이제 금리의 양면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자 입장에서 예금 금리가 5, 6%까지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이.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유동성이 더 증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다시 활성화된다고 하게 되면 이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재진입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가 그렇게 되면 아파트 투자가 제일 쉬워 보이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파트를 다시 한번 살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부분을 뭐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를 충분히 이제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충분히 좀 완화를 했습니다. 충분히 완화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최고점이 21년도인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대략 한 4분의 1 정도로 보유세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때 1억을 냈다 그러면 지금 2,500만 원밖에 안 냅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더 이상 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 이미 발표해 놓고 있는 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제 종전에 뭐 두 채, 세 채 이런 8%, 12% 내던 것을 절반 50% 감면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 취득세 완화 정책은 일단 보류하는 게 제가 보기엔 합리적이다.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가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보유의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집을 하나 더 사도 이제는 가지고 있을 때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양도를 할 때도 양도세 중과가 지금 이제 뭐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이런 규제 지역도 이 유예가 돼 있지 않습니까? 25년 5월 9일까지. 그런데 9위에 또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의 부담도 없고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에 대한 우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집을 아파트를 더 사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일하게 막아설 수 있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완화를 해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집을 삼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그럼 시장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주택수나 이런 계산이 취득세 중과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주택수 계산을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제도를 오히려 역으로 상시 과세 체계를 해야 돼요. 뭐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이런 데 살 때는 뭐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뭐 2채 이상 살 때는 뭐 몇 %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상시 과세 체계로 전환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다주택자의 그런 주택시장 재진입을 차단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그 매매나 이런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전세도 그렇고 지금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 뭐 옮겨야 되는 사람,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그 전세나 매매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좀 그 조언을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이 상승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답은 이미 뭐 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출 자금의 상환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관심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매수 쪽에 비중을 두고 전략을 가져가는 게 보다 좀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판단이 들고요.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뭐 재정비 상황을 통해서 계속 시장이 그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온 쪽의 그런 개선, 뭐 지역을 갈아탄다든가 뭐 평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의 현재보다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쭉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은 됩니다. 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왜 서울만 오를까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장치를 다각도로 진단해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박합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물건을 나쁜 가격에 사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시야를 더욱 넓혀 가치 있는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기회를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